뉴스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뉴스만 봐서는 모르는 뉴스 속에 넘쳐진 진짜 이야기. 미래지 마이너리티 리포트 시간입니다. 네. 오늘 지금 좀 늦은 시간인데요. 저녁인데 갑자기 저희가 또 이렇게 만나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분께서 그 답을 알려주실 것 같은데요. 오늘 나와주신 전문가를 좀 소개를 원장님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브로그 소개하실까요? 프랑스에서 네. 저 공부를 하시고 박사를 받고 얼마 전에 귀국하셨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대해서 가장 따끈따끈한 지식을 갖고 있는 그렇군요. 대한민국에서 유이 정도가 되는 그런 그 박사님이시고 네. 지금 고려대학교 연구교수로 계십니다. 변웅 박사님이십니다. 네, 변웅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프랑스와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주제를 그림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림을 한번 보시고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오늘 그림을 보니까요. 프랑스의 정치인들 같아요. 사실 저희 프랑스는 잘 몰라서 프랑스 정치인들 같은데 오늘 무슨 얘기를 하게 될까요? 오늘은 뭐 여기 봐도 아시겠지만 헤어스타일 바뀌네요. 네네. 봄날이라서 좀 기분 전환 삼았지 않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이 또 굉장히 우리 팀장님 같은 이 모델 같은 사람을 부인으로 네. 모시고 있는 우리 카롤라 브룬이죠. 맞습니다. 탑 모델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프랑스에 대해서 아는 거라고는 뭐 명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똥 이런 거, 뭐 채널 이런 거, 맞아. 그런 걸로 프랑스에 대해서 많이들 아실 거고 또 저는 사실 신혼여행을 프랑스로 갔다 왔습니다. 정말요? 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밝혀지는 건데 어쨌든 좀 프랑스를 갔다 왔고 뭔가 낭만과 예술이 있는 나라 이 정도로 막연하게 알고 있지 사실 프랑스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프랑스 정치는 더 모르는 사람이 많을 텐데 일단 프랑스라는 나라 자체에 대해서 조금 간략한 정보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프랑스에 대해서 정보를 주기에는 진짜 너무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뭐 간략하게 뭐 인구가 어느 정도 된다든지 뭐 그런 거. 인구도 뭐 우리나라보다 좀 많게 한 7천만 원 정도 되고 그 땅도 거의 남북한 합친 크기요. 비슷한 정도. 그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면이 제법 있군요. 이 제목에는 좀 이 사이즈라든지 인구라든지 역사라든지 뭐 그런 면에서 또 체형도 저도 좀 아는 게 있는데 네, 원장님 프랑스 가보셨나요? 언어는 불어를 했습니다. 봉수아. 프랑스에 몇 년 계셨어요, 박사님? 저는 9년 있었어요. 9년 동안 공부를 하고 돌아오셨군요. 내가 프랑스에 출장을 갔을 때 그때 네. 같이 만나가지고 루소 몽테스키에가 와서 밥을 먹었다는 그런 식당에 가서 같이 밥도 먹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하면은 뭐 문화와 예술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정치 제도도 일찍 발달을 했었고 또 뭐 그 철학이나 이런 것들도 발달을 한 나라인데 올해가 세계적으로 봤을 때 선거의 해, 선택의 해 뭐 이런 해가 되는데 프랑스도 역시 지금 대선 국면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1차 결선 투표가 끝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프랑스 대통령 선거는 우리나라랑 좀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그 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대통령을 어떻게 뽑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일단은 그 결선 투표라고 해서요. 네. 그러니까 1차, 2차로 나눠집니다. 근데 1차에서 한 후보가 50% 이상을 획득을 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 당선이 결정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런 경우는 없었던 걸로 알고 그 이후에 2차 결선 투표에서 2명의 후보가 그럼 1차에 과반 이상 득표를 하면 1차로 끝나는군요. 1차로 끝나죠. 네. 되게 뭐 여태까지 사례를 봤을 때 1차에서 좀 더 많이 나온 후보가 2차에서 반드시 됩니까? 아니면 그게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까?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드문데요. 예를 들어서 지스카르 데스탕하고 미테랑 대통령이 결선에 들어왔을 때 지스카르 데스탕이 2%를 1차에서 앞섰는데 이제 결국엔 2차에서 미테랑이 승리를 하는. 근데 이제 그 결선 투표를 하게 되면 처음에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제 딱 둘로 모이니까 이 투표한 사람들이 또 합종 연횡을 해가지고 또
처음에는 여기 찍었는데 나중에 바뀔 수도 보니까 있겠죠. 이쪽으로 네. 찍겠다고 이렇게 바뀌는 경우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면 1, 2위를 하지 못한 다른 후보를 지지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러면 그 후보가 이제 없어지잖아요. 결선 투표에 가면. 그럼 그 사람들 표가 어디로 갈 거냐. 이렇게 참 그게 재밌는 굉장히 부분이에요. 관건일까요? 네. 근데 이제 선거하는 이 시민 유권자들도 그걸 이제 계산을 하고 상당히 전략적으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찍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불리한 사람을 이제 찍어서 그 사람을 좀 밀어넣은 다음에 결선에서는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프랑스 투표율이 굉장히 높은가요? 어떻습니까? 이번 선거도 그렇고 한 80%. 근데 한 미니멈 한 60% 수준에서 그러면 유지가 굉장히 상당히 높네요. 이제 정치 참여율이 높은 편이죠. 우리나라는 대선 투표율이 어느 정도 되죠? 우리나라도 한 50에서 60% 정도 아닌가요? 네, 제가 알기로도 한때는 뭐 80% 가까이 갔었는데 네. 점점 떨어져서 이제 5, 60% 정도 이 그럴 정도 것 되는 것 같은데요. 같고. 네. 그렇군요. 지금 그러면 그 프랑스 선거 국면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떤 후보가 나와 있고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정보가 없으니까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뭐 쟁점이라든가. 네. 네. 저희가 아는 인물은 사르코지, 네, 사르코지 현직 대통령. 한국의 뭐 2030들이 프랑스 대선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관심은 없는 편이죠. 네, 그렇긴 한데 그 프랑스 선거제도에서 되게 좀 뭐라 그래 특이할 만한 사항이 몇 가지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대선 기호 번호가 없다고 들었어요. 네. 우리처럼 뭐 1번, 2번 이렇게 기호도 없고 또 포스터 자리 붙이는 순서도 제비뽑기로 한다고 그렇게 네, 요즘에 그 하더라고요. 그거는 저희는 이제 뭐 1번 아니면 2번이 거의 다 뽑히잖아요. 근데 거기는 굉장히 민주적이라는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될까? 네. 그러면 투표를 어떻게 하나요? 어떤 식으로 번호를 투표를 안 해요? 하고? 이름만 번호를 안 있는 하죠. 제가 이제 뭐 프랑스 시민권을 그이 제가 알기로는 그 마시나 보테라고 해서 보팅 머신이라고 해서 맛있나 보대. 발음이 네. 보팅 머신에서 이제 선거 기계죠. 이제 네. 컴퓨터인데 이제 정부에서 인증한 컴퓨터에 버튼이 이렇게 딱 달려 있고 네. 찍으면 화면에 이렇게 나오고 뭐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그럼 있어요. 얼굴을 보고 찍는 거군요. 얼굴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네. 투표는 안 해봐서. 그런 기계. 그러면은 지금 프랑스 대선이 1차 투표가 끝났는데 지금 누가 나왔고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냥 간략하게 말씀해 네, 일단 주세요. 그 현직 대통령인 이제 니콜라 네네. 사르코지 대중연합의 그 거기서 이제 이제 경선을 통해서 이제 그 선출된 대통령으로서 이제 후보자가 나왔고요. 또 이제 사회당에서 프랑스 올랑드가 나왔고 이제 중도파에서 바이루 프랑스와 바이루 네, 발음이 조금씩 어려운데 저희 자막 넣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민전선 프랑 나시오날 그래서 이제 마린 르펜 마린 르펜은 이제 그 아버지 르펜의 그 딸이고 사실 이번에 제일 화제가 된 인물 중에 하나죠. 네. 그렇죠. 왜 이번에 그게 르펜 맞아요. 이 사람이 화제가 되고 있는 거죠? 르펜이 화제가 되고 있는 거는 그 이제 원래는 극우파로서 이제 모든 정치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는 정치적인 악이다. 네. 투표를 하면 이거는 불란서적이지도 않고 이거는 없어져야 될 이런 극단적인 세력이었는데 결국엔 뭐 2%, 3%, 5% 그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좀 지금은 달랐다고요? 18%까지 그렇죠. 오고 이제 가장 놀라웠던 거는 이제 시락이 2002년 대선 때 사회당이 떨어지고 르펜 아버지 르펜이 이제 그 2차에 올라가는 그런 그랬었군요. 이변이 일어났었죠. 사실 르펜이 아버지 때는 굉장히 이 이미지가 안 좋았는데 네. 여자 딸로 이렇게 바뀌면서 네. 약간 부드러운 이미지도 줬다라는 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근데 그 1차 투표를 보니까 그 결과를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극우가 프랑스에서 극우가 보수랑은 다르다고 저희랑은 개념이 다르다고 들었어요. 예, 그 물론 이제 르펜이 지휘하고 있는 국민전선은 이제 우파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불란서적인 거, 그리고 불란서의 어떤 순수성 이런 걸 얘기하면서도 상당히 이제 포퓰리스트적인 어떤 방향이 똑바로 있는 게 아니라 사안마다 사람들을 자극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그 소외계층을 아주 파고들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제 공산당을 지지하거나 좌파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대거 그쪽으로 흡수가 되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극우긴 하지만 상당히 포퓰리스트적인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사안마다 이거를 이용하는 또 유로피안 유니언 구주 연합하고 유로에 대해서도 뭐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는. 네, 그렇죠. 이제 유로화를 이제 떠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EU 연합을 아예 떠나버리겠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죠?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니콜라 이제 여론에서 이제 예측했던 거랑 게 크게 차이 나진 않는데 이제 1위가 올란드가 되고 이제 사르코지가 2위가 되고 1.5% 차로 되고 이제 3위가 르펜이 됐는데 마린 르펜이 득표가 상당히 높습니다. 한 18% 정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멜랑숑이라고 이제 공산당하고 좌파 연합이 모여서 좌파 전선이라고 만들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한 10% 이상 그리고 이제 중도파 이제 사회당과 이 우파의 어떤 그 구조를 타파를 하고 그 캐스팅 보트를 하겠다고 나온 이제 모뎀이라는 중도파가 한 9% 정도를 획득하고 있죠. 그럼 결국은 저 극우 르펜이 끌고 가는 그 정치 세력하고 네. 정치 세력이 어느 쪽에 가서 붙을 것이냐, 그 다음에 중도가 어디 가서 붙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네요. 네, 그 18% 안에 또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정말 극우적으로 계속 좀 극우적인 그 성향의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이제 사르코지 쪽에 우파를 응원했던 사람들도 좀 더 왜 우리는 국가적인 정체성을 보호하지 못하냐 해서 간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 좌파 쪽에서 소외 계층 쪽에서도 그쪽으로 사회당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제 여론에서 보면 한 30에서 40%가 다시 사회당으로 찍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우파를 찍었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우파로 찍는 이런 자동으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죠. 참 프랑스 정치에 대해서 듣다 보니까 또 재밌어지는 게 우리나라는 이제 대선 국면으로 가면서 이제 떠오르는 이제 이슈나 뭐 이런 것들이 선거의 쟁점들이 뭐 심판론이다 아니면 무슨 경제 살리기다 뭐 이런 것들 주로 외치는 것들이 있잖아요. 프랑스는 주로 어떤 것들을 외치나요? 예, 이번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제 니콜라 사르코지의 이제 대중연합 그리고 이제 니콜라 사르코지가 주장하는 거는 강한 프랑스. 강한 프랑스. 그러니까 그 니콜라 사르코지가 처음 대통령 되면서 이제 경제 성장과 경제 성장을 통한 이제 그 실업률 해소 그리고 유럽에서의 어떤 리더십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계속하겠다. 계속성이 하나가 있고 이제 두 번째는 변화. 그거는 이제 사회당과 이제 좌파 연합과 이제 모든 중도파들도 사르코지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제 바꿔보자. 이제 그 두 가지 큰 흐름의 대결이었습니다. 이제 투표의 결과는 이제 변화 쪽에 이제 무게가 실리게 된 걸로 이제 해석이 되죠. 1차. 하긴 뭐 강한 프랑스로 가겠다, 뭐 실업률 해소하겠다, 뭐 그랬는데 사실은 최근에 경제 위기로 인해서 뭐 그렇죠. 신용도도 떨어지고 네. 강한 게 아니라 굉장히 약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르코지 쪽에서 주장하는 거는 그런 거는 이 국제적인 위기다.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 우리나라도 비슷한 얘기 있었는데 상당히 또 비슷한 면이 또 발견이 되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사르코지도 나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뭐 이런 저렇게 좋아하시나 봐요? 궁금한데요. 사르코지가 그 내국인들한테, 그러니까 프랑스 국민들한테 존경을 받고 있는지 지지를 받고 있는 건지. 네. 그렇죠. 이 투표 결과를 봐도 그렇게 적은 투표율은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사회당 당선 때 사르코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좋아해요? 그리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떤 뭐 예를 들면 지식인 계층이 싫어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이 좋아한다거나 뭐 이런 구분이 좀 있습니까? 사르코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지원하는 세력이 이제 대기업 세력들 많죠. 대기업 세력도 많고 또 이제 뭐 우파 지식인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불란서적인 것을 주장하는 또 불란서 고유의 것을 이제 지키려고 하는 이제 보수적인 지식층들 그리고 젊은이들도 어떤 불란서의 어떤 다이내믹한 거를 이제 원하는 사람들은 사르코지를 많이 응원하고 있고 지금도 많이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쟁점이라는 것이 경제적인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강한 프랑스로 가자는 그런 그 사르코지에 대해서 이게 한번 제대로 평가를 한번 해보자. 네. 뭐 이런 그 사르코지에 대한 일종의 심판론. 심판론이 하나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올랑이나 이런 쪽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뭐 비전을 제시하는 것들이 좀 있나요?
온라인에서. 아니 그 사회당의 그 온라인. 올라운드에서요. 온라인. 발음 안 한번 좋습니다. 정리해 봐요. 자, 사르코지 그리고 또 올라운드. 올라운드. 온라인. 네. 여러 분야에서 이제 새로운 이제 정책적인 제안을 하고 있죠. 600여 개의 이제 정책 리스트들이 있는데 가장 뭐 특징적으로 차별화된다는 면에서는 어떤? 예, 그러니까 사르코지 같은 경우는 프랑스의 국가적인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의 권위와 권한을 강화시키면서 이제 사회 정책, 경제 정책을 이끌고 가는 그런 시스템을 그런 전략을 피고 있고요. 올라운드 같은 경우는 좀 분산시키고 시스템에 의존해서 그거를 이제 권력 분산을 통해서 이제 어떤 그 공정성을 확보하는 분배를 많이 강조하는 그러니까 분배도 이제 공정한 분배, 단순한 이 생산성의 증가와 어떤 그 경쟁력의 증가에 의한 분배가 아니라 공정한 어떤 이제 제도를 통한 분배를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 투표율이 되게 높았던 게 프랑스 국민들이 그 사르코지 기간 동안 되게 분노를 많이 했대요. 분노하라는 그 책도 엄청 400만 부 이상 팔렸다고 했고 그걸 이제 표출해서 유권자 80%를 넘겼다고 하는데 그 정책들 실책들을 보면은 저희 정부의 각하랑 되게 비슷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뭐 유사한 점도 없지는 않습니다. 네, 뭐 없지는 대기업 않는데요. 위주의 그런 정책을 예, 피시고. 그래서 보통 이제 경제적인 우파들의 정책과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은데요. 그리고 다른 부분은 이제 실용주의. 실용주의. 진짜 이제 철학적인 실용주의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실용주의인데, 그러니까 어떤 이 철학이나 비전을 놓고 어떻게 보면 아이디올로기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떤 철학적인 관점을 놓고 이를 쭉 향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사안마다 이렇게 이제 그 인터벤션을 하는 거죠. 뭐 부정부패 스캔들이라든가 뭐 무슨 알선 수재 뭐 이런 거 없었어요? 알선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대통령의 봉급을 한 3배 정도 올렸습니다. 사르코지 재임 기간 동안요. 재임 기간 동안 3배를 올렸는데 이제 그게 유럽의 다른 대통령이나 이제 그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올렸다라는 건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사르코지가 주장한 게 뭐 구매력을 늘리겠다, 봉급을 올리겠다 뭐 이런 했는데 실질적으로 구매력도 올라가지도 않고 봉급도 정체된 상태에서 대통령만 봉급이 올라가니까 그거에 대한 분노가 상당히 많이 표출된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네, 이제 1차 투표 결과가 나왔고 2차 투표는 언제죠? 결선 투표가? 5월 6일. 5월 6일이군요. 한 2주 후에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다음 날이네요. 예. 프랑스도 어린이날일까요? 네, 어쨌든 이제 1차 투표 결과가 나왔는데 뭐 기존의 예상 밖의 이제 결과들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1차 투표가 프랑스 정치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조금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1차 투표는 그 원래 예상은 그 중도파의 득세 그리고 그 좌파나 이제 녹색당의 득세를 점을 쳤었는데 이제 르펜이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감으로써 상당히 그러니까 대선 주자인 사회당과 이 사르코지는 뭐 원래 예정되어 있던 거지만 이제 중간 부분이 사실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르펜의 득세가 커서 이제 우파의 극우파의 이제 영향력이 강화되는 그런 거가 하나가 있겠고 그렇게 됨으로써 사르코지가 이끄는 대중운동연합도 자기의 노선을 좀 더 우경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우경화가 단순한 우경화가 아니라 이제 극우파가 주장하는 그 부분을 더 수용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그쪽의 표를 또 가져와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 있고 전반적으로는 그 공산당이 새롭게 만든 그 좌파 연합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10% 넘는 득표를 했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극좌의 이 득세가 좀 상당히 눈에 보이고요. 그 얘기는 극우도 많아지고 극좌도 많아지고 중간은 계속 주는 거죠.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저도 그렇게 보고 여러 어떤 지식인층에서 그런 해석들도 하는데 결국에는 사르코지를 공격하는 이 방향에서 특히 뭐 파시스트적이다
도덕적이지 않다라는 거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거에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오히려 극한 쪽으로 양쪽으로 퍼지는 그런 현상.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선거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2030 아니면 40세대 SNS 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뭐 캠페인을 하거나 사람들 동원할 때 프랑스의 경우는 어떻게 비슷한 현상이 좀 있나요? 예, 상당히 좀 비교해볼 만한데요. 프랑스도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어른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젊은이들이 대부분 사용을 하고 인터넷도 많이 하고 당연히 이제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걸 많이 하는데 이게 한국에서처럼 어떤 투표 동료라든지 이런 걸로 이어지진 않고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미디어, 텔레비전, 라디오의 역할이 그래도 아직도 견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신력이 있는 거군요. 한국보다는 훨씬.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그만큼 있다는 얘기죠. 결국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이제 특히 텔레비전에서 하는 토론, 라디오나 신문에서 하는 내용이 이제 좀 더 심화돼서 서로 이제 교환하고 디베이트를 하는 어떤 도구로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당마다 이제 이 방점을 찍은 이 미디어가 인터넷 미디어가 다르고요. 우파당 같은 경우는 사르코지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에 좀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인적인 네트워크를 좀 더 유지를 하고 활용을 하겠다는 거. 그리고 올랑드 같은 경우는 트위터 쪽에 좀 그래서 그런 선호도가 있네요.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토론이라든지 이제 내용적인 걸 서로 공유하게 되는 그 전략이 약간 좀 다른 차원에서. 그 두 대통령 후보가 둘 다 잠깐 결혼이나 아니면 그 자기가 같이 이렇게 뭐 여자 문제가 궁금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특이한 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가끔 이렇게 유럽에 그런 케이스가 좀 있네. 이태리 총리도 그랬었고. 이제 프랑스 정치 문화에서 가장 그 미디어에서 금기시되는 게 대통령의 사생활을 묻는 겁니다. 그렇군요. 여기 프랑스가 아니니까 한번 더 묻고 싶네요. 네. 뭐 저는 또 미디어는 아닙니다. 그렇죠. 사르코지 같은 경우는 3번 결혼을 했는데 첫 번째 결혼은 제가 일반적인 결혼이었고 이제 두 번째부터 두 모델을 이렇게 좀 선호하는. 모델로 결혼하는 것도 일반적인 결혼입니다. 예. 네. 두 번 다 모델과. 네, 두 번 다 모델과 결혼하셨고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이혼을 하고 또 바로 얼마 안 있어서 다시 또 카를라 브루니라는 모델을 그랬군요. 그런 이력이. 올랑드의 경우는 어떤? 올랑드의 경우는 상당히 좀 엘리트했네요. 아슈세라는 이제 곧 사범학교, 상업학교, 비즈니스 스쿨이죠. 프랑스에서 가장 좋은 비즈니스 스쿨을 나오고 시앙스포를 나오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이제 행정학교에 들어가서 고시를 패스를 한 거죠. 최고 엘리트 코스만 다 나온 거네요. 네. 이제 그 과정에서 만난 세골렌 브라이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번 사르코지와 대결했던 대선에 나왔었죠. 이제 그분이랑 한 30년 가까이 동거를 하고 결혼이 아니고요? 동거를 하고 네. 아이도 3명인가 4명인가 우리나라 문화랑은 훨씬 앞서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대선 끝나고 대선 중에 그 세골렌드의 대선이 끝나고 다시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헤어지는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헤어지는 이혼은 아니네요, 그래도 그렇죠? 네. 그렇죠. 결혼한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야. 우리나라도 굉장히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하고 또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프랑스에 신혼여행을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제가 잘은 모르지만 다 카페에 앉아서 수다를 떨고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그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자리에서 정치 얘기하고 막 이런 것처럼 그런 대화를 주로 많이 하는지 궁금해. 못 알아들으니까 어떤가요, 프랑스 사람들은 정치에 대해서? 정치 얘기는 그렇게 금기시된 얘기는 아니고 우리 사람들이 즐길 정도로 서로 정치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서로 싸우고 막 이렇게 사이가 멀어지고 그런 건 아니고 가벼운 식으로도 계속 정치 얘기를 하고 서로 달라도. 우리나라는 정치 얘기하다가 싸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네. 저도 장인어른 앞에서 정치 얘기 안 합니다. 오히려 뭐 종교 얘기나 인종 얘기나 또 죽음의 문제나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상당히 사람들이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정치는 상당히 가벼운 또 아주 열띠게 토론을 하고 아주 술 먹으면서 하기 좋은 얘기죠. 토론을 기본적으로 좀 즐기는 문화가 있나요? 예, 아주 즐긴다고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네. 네.
사실 제가 지난번에 이 사회과학자가 예측을 하면 안 된다. 네. 우리 그거 좋아하죠. 그건 너무 또. 재밌어요. 꼭 말씀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측했다가 틀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2주 있다가 네. 어린이날 다음날 5월 6일날 네. 이 2차 투표가 있는데 이 사회과학자로서 누가 될 거라고 누가 생각하시면 될까요? 것 같습니까? 궁금해요. 지금 판을 봐서는 여러 구도가 올라운드한테 유리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극우파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이 30%까지가 또 다시 사회당에 찍을 수도 있고 또 만약에 르펜이 전략적으로 투표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면 또 이제 그 3표가 될 수 있는 그럼 완전히 이제 니콜라 사르코지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니콜라 사르코지가 이 극우파의 표를 얻는데 성공하고 또 중도파도 약간 중도파의 지지자들도 거기 이제 사르코지 쪽을 지원해서 다 모아서 하면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가능성이 적죠. 왜냐면 올라운드는 지금만 유지를 하더라도 되는데 그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하긴 뭐 프랑스 역사상 같은 당에서 3번을 연속으로 이기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는 거니까. 네. 지금 경우도 뭐 시락에서 사르코지로 왔으니까 또 하게 되면 그건 그냥 이변일 텐데 뭐 안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또 예측을 했는데.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렇지, 가능성 얘기니까. 그래서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올랑 네, 예측하셨습니다. 네. 네. 그러면 사실 근데 2030한테 프랑스 투표 결과나 대통령이 누군가는 별로 중요하지 그러니까요. 2030 할 때 네. 프랑스는 와인이죠. 그렇죠. 와인과 개방적인 문화 네. 그리고 명품, 예술 뭐 이런 네, 거. 예술. 네. 네. 상당히 좀 이미지의 왜곡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미지가 많이 나. 그러니까 이제 명품 없어요? 명품도 있고, 이제 그거를 파시는 그 사업하는 분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자산인데 실질적으로 불란서는 그 군사력도 상당히 강하고. 그렇죠. 그런 건 모르는 얘기죠. 네, 군수업도 상당히 발전해서 비행기도 팔고, 그래요. 미사일도 팔고,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남성의 마스큘리니티에 강한 나라가 프랑스인데 이제 그런 거는 잘 보질 않고. 그러니까요. 화장품이라. 그렇죠. 뭐 유럽에서 뭐 강대국하면 프랑스,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G8 국가들에 속해 있는 나라가 프랑스, 뭐 이태리, 그다음에 영국, 독일 그런데 그 정도 굉장히 강대국이고 또 우리가 이제 한국하고 EU하고 FTA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프랑스의 향방이라는 게 한국한테 그렇게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아닐 테고 거기다가 지금 우리도 이제 12월에 대선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약간의 뭐 프리즘? 좀 이걸 통해서 한국의 정치와 대선도 좀 보이지 않는가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제 뭐 정권 심판론이 있었듯이 프랑스도 이제 사르코지 심판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사실은 프랑스의 경우에 이번에 그 총선이었으면 의석수가 어떻게 나왔을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도 총선을 만약에 바로 그냥 대선에다 갖다 놓으면 심판론으로 가서 심판론이 좀 더 이길 수도 있었던 결과 득표율로만 봤었으면 그러니까 이 지금 프랑스 선거가 한국을 보는 하나의 거울이 될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젊은이들 입장에서도 뭐 프랑스의 높은 투표율이라든지 뭐 토론 문화라든지 뭐 다양한 정당이 있다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저희가 맞네요. 어떤 롤 모델이 없기 때문에 또 한국 정치가 어떻게 또 다양해질 수도 있고 더 발전할 수도 있는데 젊은이들도 알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사생활에 대해서는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걸 배워야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이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거는 너무 건드리. 약간 존중을 해주는 분. 그렇죠. 뭐 성희롱이 있었다든가 그러면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 범죄니까 그런 거는 가만히 놔두면 안 되죠. 여튼 뭐 신자유주의를 표방한 그 사르코지하고 그다음에 요즘 한국에서 말하는 경제민주화 표방하는 그 좌파하고의 이 싸움이 붙은 걸로 봤을 때 한국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그 비추가 주목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계속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이로써 저희는 그 유럽 전문가, 또 프랑스 전문가 한 명을 저희 명단에 추가를 하면서 오늘 또 즐겁게 프랑스 이게 웬일입니까? 프랑스 얘기를 또 다음에 또 중국 전문가 한 분 모셔가지고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권력 투쟁, 지금 권력 투쟁이 요즘 또 얘기가 많죠. 그거 재밌겠네요. 무슨 참 올해는 참 재밌는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패자당, 공천당 같은 무슨 이
한국의 태극당 같은 과자점 이름 비슷한 사람들끼리 뭐 싸우고 있는데 네, 뭐 얼마 전에 뭐 보시라이 뭐 네. 이런 것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한번 모시려고 합니다. 저희가 뭐 여기서 앉아서 세계 일주를 하는군요. 네, 아무튼 오늘 프랑스 얘기 잘 들었고요. 변호사 선생님 앞으로 자주 나와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그럼 다음에 네. 중국 이야기로 다시 네.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